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곁에 친구가 많으신가요? 저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비록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곁에 있는 소수의 친구들을 아주 많이 사랑한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친구들 중 가장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는 여러분과 몇 살 차이가 나나요? 아마 저만큼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친구를 가진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저의 몇 없는 친구들 중 저와 가장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는 무려 51살 차이랍니다. 그 친구는 제게 아주 많이 다정하고 때로는 저를 눈물 짓게도 웃음 짓게도 하는 저의 절친한 벗이에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몹시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친구와 제가 절친한 사이가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정도 전쯤이네요. 저희 집은 대전이었고 대학을 경기도로 가게 되면서 부모님 곁을 떠나오게 되었었어요. 난생 처음 부모님의 곁을 떠나 타지에서의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많이 두렵고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저와 51살 차이가 나는 제 친구, 저희 할머니 덕분이었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와 제가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니었어요. 어렸을 적에는 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도 가고 친척들하고 얼굴도 보면서 가깝게 자랐었지만 중학교를 졸업하고부터는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때마다 만나던 친척들과도 소원해지고 할머니 댁에 가던 발길 역시 뚝 끊어져 버리게 되었죠. 그래도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한 덕분에 제가 원하던 간호대학에는 좋은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루두루 친구가 많았던 저였지만 그때 친구 수도 확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저는 꼭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픈 환자를 따뜻하게 돌보아주는 멋진 간호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간호대학에 입학한 덕분에 조금은 서먹해졌던 할머니와의 관계도 새로이 다져나갈 수 있었답니다. 학교 때문에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되었거든요. 막막했던 타지 생활을 할머니 댁에서 할 수 있다니 저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일까요? 예전에는 할머니 댁이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경기도에 살고 계신 할머니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시작한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 집안 곳곳에는 오랜 시간 동안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넘쳐났어요. 아주 오래된 대가족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과 저의 어렸을 적 사진 같은 것들이 새삼 신기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멀뚱멀뚱 처음 올라가 짐을 풀고 뭘 해야 할지 몰라 멀뚱히 있는 제게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정이 너 어렸을 적에는 진짜 별나고 말도 안 들었었다. 기억하니? 막내 삼촌집 마당에 있던 나무에 맨발로 기어 올라가서는 온 식구가 너더러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애원을 해도 안 내려오고 버텼던 거. 할머니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 어릴 때의 이야기라 부분적인 것만 기억에 남고 자세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할머니께서는 그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찌나 신기하고 흥미롭던지 할머니를 붙들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분명 오랜만에 뵙는 할머니가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졌었는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전혀 어색할 것이 없는 사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는 특히 조금 대장부 같은 성격이시거든요. 어른들한테는 무서운 엄마, 무서운 시어머니였어도 어린 저희들에게만큼은 장난치고 놀기 편한 할머니였어요. 호통치듯 하시다가도 무표정으로 저희보다 더한 장난을 먼저 걸어주시던 그런 분이었어요. 어렸을 적 제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버텼던 것도 사실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매미를 정말 무서워했는데 할머니 손에 매미가 있었거든요. 내려오면 살려주마, 내려오면 날려보내마 하시는데도 저는 할머니 말씀을 믿지 않았죠. 제가 내려가자마자 제 어깨 위에 매미를 올려놓으실 걸 뻔히 알았으니까요.
그토록 무서운 할머니였더라도 어린 저희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놀아주셨었는데 왜 그런 날의 기억들은 그리고 쉽게 잊혀지는 걸까요? 문득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감고 생각해보니 할머니께 미안해졌어요. 어릴 때는 할매, 할매 하고 부르며 귀찮다고 하시는데도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깔깔대기 좋아했었는데 그것 좀 오랜만에 배웠다고 할머니 하고 부르며 어색하게 서 있기만 했던 제가 할머니는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공부하느라 코빼기도 보여드리지 않았던 것만 해도 충분히 서운하셨을 텐데 내일은 꼭 할머니한테 살갑게 다정하게 해드려야지 하고 마음먹으며 할머니 댁에서의 첫날 밤을 떠나 보냈습니다. 근데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곳이 제가 살던 집이 아니라는 생각에 또 어색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방에서 나오자마자 괜히 더 할머니를 외쳐 불렀습니다. 어색한 느낌을 없애고 싶어서 어렸을 적처럼 할매라는 호칭으로요. 그런데 대답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인기척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할머니 방문을 열어보아도 화장실 문을 열어보아도 도통 어디로 가신 건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덩그러니 직접 갈아 만든 사과 주스 한 잔만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잔을 집어들고 한 모금을 마시며 뒤를 돌던 그 순간 우와! 하며 할머니가 제 등 뒤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어찌나 놀랐는지 들고 있던 컵을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가슴이 콩닥거리고 짜증까지 내고 말았어요.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뱉어놓고도 흠칫하는데 할머니께서는 웃기만 하셨습니다. 간이 그렇게 콩알만 해서 어떻게 나중에 서울살이 할래 하시면서요. 그때 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는 정말 나를 하나도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만 문제였구나. 나만. 입학식까지는 한 달가량이 남아있었고 할머니와 저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친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저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어요. 그래도 매일매일 하루 종일 할머니하고만 놀면 너무 지겹지 않을까? 할머니랑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제 머리에는 답지 않은 고민들로 가득했었답니다. 하지만 그 고민 역시 사치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디에 보관하고 계셨던 건지 집안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제 장난감들로 함께 시간을 보내기엔 한 달이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더라고요. 그 중에 저희가 가장 재미있어하고 좋아했던 것은 공기놀이 세트였습니다.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형광색, 분홍색, 파란색으로 알록달록하고 흔들면 찰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공기놀이 세트 말이에요. 그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머니랑 둘이 앉아서 딱밤을 때려가며 재밌게도 했답니다. 하루는 그 5알 중에 한 알이 서랍 아래로 굴러 들어가는 바람에 그걸 꺼내려다 둘이서 배꼽을 잡고 웃기도 했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건 우리 할매 완전히 소녀야 소녀, 미소녀. 할머니께서도 여전히 소녀라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어렸을 적에 질리도록 하던 놀이라서 그렇게까지 재밌는 건 아니었는데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할머니의 귀여운 반응 때문이었었거든요. 많은 소녀들이 자신의 할머니를 귀여워한다는 걸 할머니들은 아실까요? 잘 안 되면 퉁명스레 그만하자고 하시다가도 몇 번 저들이면 어찌나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시는지 이 모습을 4년 동안이나 보지 못하고 지냈다는 게 억울할 정도로 할머니는 어여쁜 모습이었습니다.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동안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저희는 급격하게 친해졌답니다. 비단 공기놀이 때문만은 아니었고 할머니와 함께 유행하는 카페에 가고 유행하는 스티커 사진을 찍는 것 등의 나들이도 저에게는 제법 즐겁고 특별한 시간들이었어요. 눈치 없이 빠르게 흘러버린 한 달이 지나고 저는 그렇게 대학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활 그것 참 난감하더라고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신이 없고 바빴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쫓기듯 학교를 다니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우리 할매랑 놀아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주말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할머니께서는 제가 한 학기를 끝낸 이후부터 갑자기 친구분들과 함께 일을 다니기로 하셨다며 평일엔 저처럼 집을 비우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여쭈어도 입을 꾹 닫고 너는 알 것 없다며 말씀을 하지 않으시던 할머니를 마주쳤던 건 1학년 마지막 학기에 같은 학번 친구들과 과제를 하다가 밥을 먹으러 나왔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디선가 익숙한 인형이 보이길래 실눈을 뜨고 자세히 보았더니 저희 할머니가 작업조끼 같은 것을 입고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다 못해 지구 저 아래편까지 추락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할매가 왜 여기서? 심지어 할머니께서도 진작 저를 알아보셨던 건지 등을 돌리며 저를 피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길을 걷다 우뚝 멈춰서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으니 친구들이 하나둘씩 왜 그러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냅다 할머니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제가 다가가자 할머니께서는 당황하시며 서둘러 장비를 챙겨 달아나려고 하셨습니다. 왠지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었어요. 할매, 왜 나 못 본 척해? 사실 저를 모르는 척했던 것보다 대장부 같은 성격에 장난치기 좋아하고 언제나 두 어깨를 당당하게 펼치고 다녀야 한다고 저를 가르치시던 할머니께서 주눅들어 저를 피하는 모습이라니 충격적이고 속이 상했습니다. 제 말에 서운함이 잔뜩 묻어나가자 할머니께서 그제야 제 눈을 마주쳤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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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윤정이구나. 여기서 다 만나네. 어색한 거짓말에 왜 그렇게 화가 나던지요. 어리둥절해서 서 있는 친구들을 불러다 할머니께 인사를 시키고는 더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여쭈어보자 하면서요. 그리고 그날 저녁 할머니 입에서 나온 말씀에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청소하고 있는 거 보면 네 친구들이 흉을 볼까 그랬지. 너 창피할까 봐 그랬어. 낮에 그런 일이 있는 동안 단 1초라도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할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버럭 짜증을 내고 싶은 마음, 나를 그렇게 모르냐고 억울해하고 싶은 마음이 한데 섞여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 눈물을 본 할머니께서는 몹시 당황하시며 서둘러 저를 달래셨지만 한 번 터져나온 눈물은 쉽게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유, 울지 마. 할머니가 다 잘못했어. 응? 우리 윤정이 좋아하는 공기놀이 할까? 저는 애가 아니었습니다. 술도 마실 수 있고 영화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20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 눈에 저는 그저 어린아이였나 봅니다. 길에서 청소하는 당신을 마주치면 제가 창피할 것이라는 생각, 할머니께서 그 연세에 힘든 일을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속상했는데 그런 생각까지 하신다는 걸 알게 되니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끌어안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할머니와 마지막으로 포옹을 한 게 몇 살 때였을까? 기억이 나질 않는 거 보면 아주 오래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품속에 안겨 제 진심을 전했어요. 할매, 내가 할매를 왜 창피해? 이렇게 곱고 귀여운 소녀 같은 할매를. 난 그냥 할매가 힘든 일 하면서 나한테 말 안 한 거, 그게 속상해서 눈물이 나. 할머니께서는 한동안 미안하다, 울지마 하는 소리만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한 번 눈물이 터지면 그칠 줄 모르던 저를 달래고 또 달래주어신 할머니. 울음을 그치고 나서야 이제 그 일 하시지 말라고
제가 공부하며 아르바이트해서 할머니 드리겠다고 했더니 할머니께서 웃으며 그러시더라고요. 심심해서 그러지. 하루 종일 집이랑 경로당에만 있으니 아휴, 이 몸이 간지러워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덜덜 마. 할매 돈 많아. 없어서 벌러 나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할머니 친구분이라는 분과 통화까지 마치고 난 후에야 할머니가 하시는 일을 인정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늘 마음은 편치 못했어요. 부모님께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달래시며 원래 할머니께서 일을 안 하시고는 못 견뎌 하신다고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었다며 제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날부터 할머니의 출근길을 조금씩 응원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무섭게 저는 온갖 과제와 학점 채우기에 바빠 모든 것을 잊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주말만은 꼭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방학에는 본가에 내려갔다가 할머니 생각에 일주일도 안 돼 경기도로 올라갈 정도였어요. 부모님께서도 제가 할머니와 잘 지내는 모습에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저도 아주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2학년 겨울방학, 첫 병원 실습이 있는 때였어요. 실습을 나가기 전까지 얼마나 긴장하고 걱정이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실습 나가는 병원의 이름을 들은 할머니께서는 저보다 더 걱정에 잠기셨지 뭐예요. 너무 표정이 좋지 않으셔서 왜 그러시냐 여쭈니 할머니께서는 또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윤정아, 할머니가 청소하는 곳 다른 데로 옮길까? 우리 윤정이 공부하러 가는데 할머니가 청소하고 있으면 우리 손녀 사람들 앞에 창피해서 어떡해.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시지 말라고. 저는 오히려 할머니 근처에서 실습한다 생각하니 긴장도 덜 되고 힘이 난다고 할머니를 다독여야 했죠. 그렇게 실습은 시작되었고 비록 학생 신분이었지만 실습복을 입고 환자나 보호자가 아닌 입장으로 병원에 서 있으니 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느낌의 매일이 설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길부터 할머니와 한바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날 할머니께서 모처럼 쉬는 날이어서 집 근처 종합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라고 당부를 해뒀었는데 어제는 분명 가셨냐 물었을 때 갔다고 하셔놓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사실 안 갔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몇 달 전부터 검진 받으셔야 한다고 누누이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었는데 계속 난 건강해서 괜찮아 하시며 미루시는 바람에 짜증이 조금씩 쌓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속상함에 났던 짜증이었어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는 손녀딸을 두고도 건강검진 하나를 제때 받지 못하신다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건강이 최고라고 나한테는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면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할머니 좀 설득해 보시라 도움을 요청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주 끄떡이 없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고집을 꺾으셨구나 하는 마음에 반갑고 고마워서 어제 저녁 내내 할머니께 얼마나 애교를 부려댔는데 거짓말을 하셨다니 배신감이 치솟은 겁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정말. 나 할머니 고집 때문에 같이 못 살겠어. 이제 할머니랑 안 살래. 귀찮게 하는 손녀딸 없는 데서 할머니 혼자 마음대로 하고 살아. 서운한 마음에 냅다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서버렸습니다. 등 뒤에서 윤정아 하고 부르시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귀를 막는 신용까지 했어요. 아주 못된 짓이었습니다. 버르장머리 없이 할머니께 함부로 소리나 지르고 게다가 그 집에서 지내는 건 할머니께서 날 거두어 주신 것이지 제가 할머니와 살아드리는 것도 아니었으니 더 못되어 처먹은 행동이었죠. 할머니랑 안 살겠다는 제 말에 할머니가 냉큼 알겠다고 해버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는 그랬던 걸까요?
아주 시건방지고 배응망덕하고 개념을 밥 말아먹은 행동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뛰쳐나와 고작 5걸음 만에 후회를 했어요. 아, 내가 방금 우리 할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다시 돌아갈까 하다가 그냥 눈을 꾹 감고 앞으로 걸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일 끝나고 돌아와서 미안했다고 꼭 안아줘야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오후 선생님 한 분이 제게 병동 전화기를 건네셨습니다. 윤정 씨, 빨리 받아봐야겠는데 하는 소리에 허겁지겁 전화를 받으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졌답니다. 쓰러지자마자 누가 급하게 업고 들어와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시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얼른 내려와서 할머니 곁에 있으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성적으로 굴었어야 했는데 한 번도 예상한 적 없었던 너무 무서운 상황에 눈물부터 먼저 터져 나왔어요. 옆에 있던 선생님이 대신 수화기를 내려주고 제 등을 떠밀어 주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바보 멍청이처럼 엉엉 울기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나중에 울고 지금 할머니께 제일 필요한 건 손녀딸이니까. 그 말을 들으니 거짓말처럼 뛰게 됐어요. 제가 어디로 뛰는지도 모른 채 미친 듯이 뛰어 할머니가 계신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뛰어가는 내내 할머니께서 쓰러지신 곳이 병원 바로 옆이라 천만다행이었지만 선생님 말씀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할머니가 쓰러져 들어오신 것도 몰랐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더군다나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고 늦었으면 뇌경색으로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을 들으니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응급시술이 시작되고 끝나기까지의 시간 동안 얼마나 제 자신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아침에 화내고 나오지 말걸. 왜 그랬을까? 멀쩡했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것이 꼭 손녀딸의 짜증이 원인인 것만 같아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고 흐르고 또 흘렀어요. 혼자서 추운 지하 청소를 하다 차가운 바닥에 힘없이 쓰러졌을 할머니를 떠올리고 또 떠올렸습니다. 그냥 그때 일 그만하시라고 끝까지 말리지 못했던 게 또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앞치마에 슬리퍼 차림을 한 남자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를 보며 손녀분이냐고 물어보던 그 사람이 아마 할머니를 업고 뛰었다는 그분인 것 같았어요. 그렇다는 대답조차 경황이 없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데 남자가 손수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곧 깨어나실 거예요. 힘내세요. 눈앞에 내밀어진 손수건이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어요. 할머니께서 큰일 날 뻔했다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이제 곧 깨어나실 거라는 안도감 속에서 남자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무서운 인상이었어요. 눈썹도 짙고 얼굴의 선이 진하고 뚜렷한, 분명 제게 호감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얼굴이면 무엇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저희 할머니가 위험에 빠진 순간으로부터 구해준 고마운 사람인걸요. 저는 그 사람이 내민 손수건을 받지도 어쩌지도 못한 채 굽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도움이 없었더라면 저희 할머니 정말 큰일 나실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쪽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 터졌던 눈물샘은 마르지를 않더라고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턱이며 코를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 눈물을 대충 훌쩍였습니다. 눈물을 닦는 건 할머니께서 의식이 돌아오신 후에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인사에 몸둘 바를 몰라 하던 그 남자가 손수건을 낚아채 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쿡 하고 찔러 닦아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머리가 멍해졌어요. 혹시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들이 전부 다 피곤에 절은 나의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당황해야 할 사람은 분명 저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준 본인이 더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죄송합니다. 손수건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고 제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건네는 그 남자를 향해 저도 냅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남자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고 남자가 떠난 자리 바닥엔 덩그러니 손수건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울상이 되어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께서 얼른 의식을 되찾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전념했어요. 그날 밤엔 연락을 받고 달려오신 부모님의 품에 안겨 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아침에 성질을 부려 할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지신 거라고 제 자신을 탓하고 또 탓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께서 눈을 뜨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분신처럼 몰래 들고 다니던 핸드폰에 엄마라는 글자가 뜨자마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어머니께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할머니께서 깨어나셨다는 소식을 전하셨고, 저는 할머니께서 쓰러지셨던 그날 그러했던 것처럼 총알처럼 달려 할머니께서 계신 병실의 문을 열었어요. 꿈뻑 느리게 눈꺼풀을 들었다 내렸다 하시며 제 이름을 부르시던 할머니. 아유, 윤정아. 할머니. 또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할머니께선 뭐 이런 걸로 눈물을 흘리냐고 장난을 걸으셨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너무 안도해서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걸요. 여전히 팔뚝에 링거줄을 달고 계시는 할머니를 와라 끌어안으며 저는 말했어요. 할매, 내가 그날 집에서 짜증내고 나서 미안했어.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빨리도 이야기한다며 조선시대 이야기를 왜 지금에서야 또 꺼느냐고 장난을 치셨고, 제 머리를 쓰다듬는 할머니와 부모님의 손길을 받으며 그렇게 할머니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다행이라고, 멀쩡하게 다시 깨어나 정말 다행이라고, 하늘에 감사한다고 속으로 말하면서 말이에요. 할머니께서는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병원에 계셨습니다. 실습을 하는 내내 병실에 있는 저희 할머니 생각에 집중이 되질 않았어요. 그걸 아는 선생님들은 몰래 저를 할머니가 계신 병실에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긴 시간 있지는 못하고 아주 짧게 농담 한마디씩 건네고 돌아서는데도 어찌나 좋았는지 몰라요. 빨리 회복하셔서 퇴원하시기를 매일 바랬죠. 퇴근을 하면 곧장 할머니께서 계신 병실로 향했어요. 할머니께서는 피곤한데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왜 여기를 오냐고 나무라시다가도 기다렸다는 듯 이런저런 수다 보따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그 남자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참, 그러고 보니 그 청년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못했는데.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 지하 청소를 하시던 도중 창고에 물건을 꺼내려 가던 그 남자를 마주쳤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두 분은 짧게 대화도 나누셨다고 해요. 많이 추우시죠 하며 먼저 할머니께 말을 걸었다던 그 남자. 그게 기분이 좋아 할머니께서는 바로 옆 건물에 손녀가 일한다고 자랑까지 하셨다네요. 할머니께서는 요즘 사람들답지 않게 싹싹한 사람이라고 그 남자를 칭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그날 그렇게 그냥 가시게 한 것이 내심 마음이 걸리더군요. 그래서 할머니의 말씀을 유추해 그 창고 근처로 찾아가 보았어요. 창고 바로 위에는 카페 하나가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때 그 앞치마를 두른 채 커피를 내리고 있는 그 남자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남자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요. 그런데 남자가 저를 먼저 알아보고는 아는 체를 해왔어요. 어, 어, 그때 그분 맞죠?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찾아뵐까 하다가 너무 오지랖인가 싶어서 못 갔어요. 괜찮으신 거죠? 네, 깨어나셨어요. 아직 병원에 계시긴 한데 말도 잘하시고 곧 태어나실 것 같아요. 분명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간 것이었는데, 아, 그 후로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마 제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을 거예요. 왜 그렇게 떨리던지 말을 하는 남자의 얼굴, 제 말을 듣는 남자의 얼굴만 기억이 나요. 제 나이 21살의 겨울, 사춘기 때도 찾아오지 않았던 어설픈 첫사랑이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무엇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렸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을 뗄 수 없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정확히 알 수 없는 무언가 때문에 이끌리듯 시작되잖아요. 제게 그 남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후로 할머니께서 퇴원을 하시고 실습이 끝날 때까지 저는 매일같이 그 카페에 출석 도장을 찍어댔습니다. 딱히 할 말도 없으면서 작은 간식 같은 것들을 사서 그 남자를 찾아갔어요. 저희 할머니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바보처럼 매일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그 남자는 그러면 어쩔 줄 몰라 하며 그것들을 받다가도 그냥 가지 말고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시라며 커피를 내주었어요. 처음 했던 사랑이라, 처음 경험하는 감정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잘 몰랐고 그냥 제가 보고 싶으니까 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남자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참 고마운 건 그렇게 매일 찾아가 귀찮게 하는 내게 남자가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아 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말했어요. 저기 이제 오실 때 뭐 그만 사오셔도 괜찮아요. 할머니께서도 이제 퇴원하셨고 이제 저한테 고마워하는 거 그만하셔도 돼요. 앞으로는 편하게 오셔서 커피 드시고 가세요. 그 말을 하는 목소리는 또 얼마나 듣기 좋던지 커피를 마시면 잠도 잘 못 자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제 집 드나들듯 카페를 드나들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카페 위치가 병원이나 은행들 근처라 카페에 젊은 손님들보다 연세가 조금 있으시거나 몸이 불편한 손님들이 더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 손님들을 대하는 남자의 태도가 참 멋있었어요. 몸이 불편한 손님이 혼자 오시기라도 하면 앉기 편하게 의자를 빼어드리고 어르신들이 오시면 말끝마다 감기 조심하시라, 건강하시라 다정한 말을 하고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더라도 각자 자신밖에 모르는 개인주의들이 많은 요즘 세상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 눈에 콩깍지가 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뭐 어쨌든 남자는 제게 여러모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목숨을 구해준 좋은 사람이자 제 마음을 앗아간 좋은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냥 그 남자와 연애를 한다거나 그런 걸 욕심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매일 카페에 앉아서 그 남자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며 짧게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게 좋을 뿐이었고 그 순간을 행복이라고 여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만 흘러 꿈만 같은 행복한 시간들도 얼마 남지 않게 되었어요. 바로 제 실습 기간이 끝이 나고 있었거든요. 실습이 끝나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를 다녀야 했고요. 그에 비하면 그 남자는 카페 사장이었으니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발 오지 않기를 바랐던 실습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야 말았어요. 저는 울상이 되려는 것을 꾹 참으며 카페 문을 열었답니다. 어쩐지 그날따라 카페에 흘러나오는 노래마저
처절한 슬픔이 느껴지는 멜로디더라고요. 오늘 혹시 괜찮으면 이것도 좀 먹어볼래요? 내일부터 날 우리 신메뉴인데 생긴 건 평범한 빵이지만 많이 달지 않고 고소한 맛이에요. 커피를 주문하는데 그 남자가 제게 말했어요. 접시 위에 덩그러니 놓인 그 빵마저 어쩐지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인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늘 앉았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슬프게 흐르던 노래가 뚝 끊기고 다른 노래로 바뀌는 것도 모른 채 바쁘게 커피를 내리는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아, 이제 저 잘생긴 얼굴을 못 보겠네. 내가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난 후에도 계속 여기서 카페를 하시려나. 우울한 잡생각을 하다 보니 진동벨이 울렸고 커피를 가지러 간 제게 남자는 해맑게 말했습니다. 오늘 신메뉴 먹어보고 맛있으면 내일 다시 주문해주기 어때요? 주문 안 하면 맛없는 걸로 받아들일게요.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내일은 카페에 올 수 없다는 게 생각나 결국 남자에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궁금하지도 않을 제 이야기를요. 저 내일부터는 못 와요. 병원 실습이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랬더니 남자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실습이요 하고 되묻는 남자의 얼굴엔 약간의 배신감도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께서 분명 그때 소녀가 병원에서 일한다고. 아니, 간호사 아니었어요? 그럼 그냥 학생? 어디 학교? 몇 살이에요? 남자의 입에서 질문들이 터져나오고 나서야 본의 아니게 제가 제 신분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씀 한마디에 저를 그저 간호사로 알고 있었나 봐요. 고개를 끄덕이며 나이를 알려주니 남자가 힘 빠진다는 듯한 웃음을 지었어요. 제가 자기보다 한참 어리다며 늘 유니폼 입고 있는 모습만 봐서 학생일 거라고 더욱 생각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노안이라는 뜻이 아니니 오해 말라며 학생이라는 말을 들으니 제 나이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막 웃음이 터지고 왜인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말을 하고 싶어져 버렸어요. 이대로 잊혀지는 사이가 되기 싫었던 21살의 패기였나 봐요. 근데 저 연락처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상한 의도 절대 아니고요. 그냥 가끔 궁금할 것 같아서요. 제가 아니라 저희 할머니가 계획한 적이 없었기에 더욱 엉망진창인 말이 결국 입 밖으로 튀어나왔고 남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알려줄게요. 근데 학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가끔 올 수 있지 않나? 남자는 제 핸드폰을 가져가 연락처를 찍어주었습니다. 남자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는 거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병원 실습이라는 명분 없이 이곳에 오는 것이 어쩐지 많이 쑥스럽더라고요. 오직 이 카페에 오기 위해서 이 동네를 찾는다는 것이. 그래서 그냥 멋쩍게 웃으며 핸드폰을 받아들고 저장 버튼을 누르는데 남자를 뭐라고 저장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죠. 제가 남자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것을요. 저는 무척 당황한 얼굴로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근데 뭐라고 저장하죠? 이름을 몰라서. 그때 처음 그 남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강준. 이름마저 멋있고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강준. 그 영화 같은 이름을 되뇌느라 제 머릿속은 무지하게 바빴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용기 내어 남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딱히 할 말은 없었지만 제 번호를 물어보지 않았던 그 남자에게 제 번호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자마자 답장이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근데 학생 이름을 안 물어봤네요. 나도 저장을 해야 하는데. 칼같이 빠른 속도로 도착한 문자 메시지에 너무 기뻐서 제 이름 석자를 꾹꾹 눌러 보내놓고 다시 남자의 문자를 읽었어요. 학생이라고 나를 부르는 그 호칭이 어쩐지 조금은 상처가 되었지만 애써 지워버렸어요. 어차피 짝사랑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외줄타기 같은 짝사랑 중에도 시간은 빠르게 잘도 흘렀어요. 몇 년 사이 그 남자와 저는 그쪽과 학생에서 오빠와 동생 사이가 되었고 그 오빠가 저보다 무려 4살이나 더 많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느덧 어엿한 진짜 간호사가 되었답니다. 그동안 종종 연락도 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카페에 가기도 하고 했었지만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취업을 하면서부터는 카페를 직접 찾아가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어요. 연락도 아주 간간히 했고요. 생각보다 실전에 투입되니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바빴고 정신이 많이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바짝 긴장해서 에너지를 다 쏟고 나면 나머지 시간에는 완전히 방전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방을 따로 얻기는 싫어서 할머니 댁에 계속 살며 통근을 했었답니다. 에너지가 방전된 상태로 집에 들어갔는데 할머니마저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힘들 것 같았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좋아 피곤하고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댁에 계속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예약 환자들을 한 분 한 분 체크하던 중 어느 할머니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예약자 연락처를 확인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통은 환자분들이 예약을 하셨다가 바쁜 일이 생기거나 다른 일이 생기면 말없이 오지 않으시는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간혹가다 건강이 좋지 않아 발걸음하기가 힘드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제발 후자가 아니기를 바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통화가 연결되더라고요. 느낌이 좋지 않아 수화기 너머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저 너머 잘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로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온몸에 털이 바짝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위급 상황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이미 제 손은 제 핸드폰을 잡고 있었어요. 그때 수화기 너머로 가슴 아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유, 나 좀 살려줘요.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할머님의 그 목소리에서 상황의 위급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냉큼 핸드폰을 들어 119로 연락을 했어요. 할머니, 전화 끊지 마세요. 지금 댁으로 구급차 가고 있어요. 전화 끊지 마시고 조금만 더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금방 갈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어르신 댁으로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할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나 정신을 놓으실까봐, 기다리다 지쳐 눈이라도 감으실까봐, 눈 감으시면 안 된다고 곧 도착할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몇 분 후 수화기 너머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그제야 저는 전화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괜찮으실지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 어르신께서 평소 혈압도 있으시고 당뇨를 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합병증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건강이란 함부로 방심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 할머님이 너무 걱정이 됐지만 전화를 끊고 보니 눈앞엔 또 다른 환자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을 속으로 품고 다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는지 어느덧 예약 환자들의 진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퇴근길,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따뜻한 집을 떠올리면서도 오전에 통화했던 그 할머님이 생각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괜찮으셔야 할 텐데. 잠들기 전까지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늦은 시간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이 저를 찾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누군가 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서울에는 친구도 친척도 없는 제게 누가 찾아왔을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어제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어제 예약하셨다 댁에서 쓰러져 못 오셨던 할머니, 그분 가족분이 찾아오셨다고요. 놀라기도 하고 또다시 걱정이 시작됐어요. 찾아오신 이유가 나쁜 소식 때문일까봐 그랬습니다. 쓰지 않던 빈 진료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닦는 남자 한 명이 보였어요. 그 모습에 그만 지레 짐작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셨구나 하고요. 너무 속상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고개를 드는 그 순간 그 속상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은 더 커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윤종아.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남자는 바로 제 첫사랑, 저희 할머니를 구해주셨던 카페 사장님 그 오빠였습니다. 놀라기도 했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누구보다 속상한 마음을 담아 오빠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오빠가 뒤이어 꺼낸 말에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윤정아, 너한테 고마워서 어떡하냐? 우리 할머니 너 덕분에 사셨다. 진짜 너무 고마워. 전부 네 덕분이야. 무슨 일이 난 줄로만 알았던, 그래서 울고 있는 줄만 알았던 오빠 입에서 나온 할머니 사셨다 하는 소리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울고 있었느냐고, 난 할머니께서 어떻게 되신 줄 알고 얼마나 놀라고 속상했는 줄 아느냐고 오빠의 팔뚝을 두들기며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어요. 할머니께서 큰일 나셨을까봐, 그리고 하필이면 그 할머니가 오빠네 할머니라는 사실에 가슴 졸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퇴근길엔 할머니께서 입원해 계신다는 병원으로 곧장 향했어요. 저녁밥도 먹지 못하고 서둘러 찾은 병실이었지만 정말 너무 고마웠다고 제 손을 붙잡고 환히 웃는 할머니를 보며 먹지 않아도 배부른 기분을 느꼈답니다. 그 후 오빠와 제 사이는 조금 더 돈독해졌습니다. 오빠가 서울까지 와서 자주 밥을 샀고 저는 그런 오빠에게 차마 커피를 살 수가 없어 영화 티켓을 샀어요. 저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그땐 오빠가 우리 할머니를 구했는데 내가 반대로 이렇게 구해드릴 수 있었던 게 정말 신기해. 오빠는 그런 저에게 늘 제가 아주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인진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애 1년 만에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은 물론이고 할머님들께도 많은 사랑을 듬뿍 받으며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두 할머니는 서로의 손주에게 목숨을 건진 채 건강한 모습으로 또 환히 웃는 어여쁜 소녀 같은 모습으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가족을 사랑하면 소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 소원보다도 가족들을 위한 소원이요. 어릴 적엔 기도를 할 때 제가 원하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소원만 빌었었어요. 하지만 점차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서 내가 아닌 가족들을 위한 마음으로 담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남편, 그리고 아이들까지 최근 소원이 부쩍 늘어난 저는 늘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느라 바쁘네요. 옷깃만 스치면 인연이라는데 가족이 된 저희는 얼마나 대단한 인연일까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녕을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